2025년은 에너지 기업 킨더모건에게 정말 기록적인 한 해였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이랑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인데요. 보통 파이프라인 같은 이런 미드스트림 사업은 안정적이긴 해도 좀 지루하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쵸. 약간 고배당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와, 이건 무슨 기술주 성장률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지루한 회사가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네. 단순히 실적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또 당신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통찰이 뭔지 그걸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4분기 조정 EBIT,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 늘었고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22%나 증가했어요. 엄청난 숫자죠. 경영진이 직접 환상적인 4분기였다고 말할 만하네요. 이 성장의 중심에 천연가스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운송량이든 지파련이든 천연가스 사업 부문의 거의 모든 지표가 급증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필 지금 천연가스인가 하는 거죠. 왜죠? 자료를 보면 그 답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두 개의 거대한 수요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개나요? 네. 하나는 글로벌 시장을 향한 LNG 수출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미국 내에서의 발전 수요입니다. LNG 수출이랑 발전 수요. 그럼 그 첫 번째 엔진, LNG 수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리즈킨더 회장이 직접 가장 크고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고 언급했던데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2026년에 LNG 수출 터미널로 보내야 할 천연가스 수요가요. 하루 평균 198억 세제곱피트, BFC라고 하죠. 여기에 달할 거라고 해요. 198억이요? 네. 2025년보다 19%나 늘어난 사상 최고치죠. 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30년이 되면 이 수치가 하루 340억 세제곱피트 이상으로 뛸 거라고 예측해요. 340억. 그야말로 경이로운 성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엄청나네요. 킨덤모건이 이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LNG 수출 터미널이 있는 텍사스랑 루이지애나 걸프 해안에 이미 거대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깔아놨기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요? 바로 계약 방식입니다. 킨더모건의 계약은 대부분 테이크 월 페이 방식이에요. 테이크 월 페이? 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킨더모건이 에너지 시장에 거대한 빌딩을 지어놓은 거예요. 빌딩이요? 그리고 LNG 회사들하고 20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아, 세입자인 LNG 회사가 실제로 그 공간을 쓰든 안 쓰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LNG 가격이 폭락하든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든 킨덤모건의 현금 흐름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 해자를 두른 아주 질 좋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에너지 회사들이 원자재 가격 롤러코스터를 탈 때 킨덤모건은 그냥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챙기는 건물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엔진, 그러니까 미국 내 발전 수요는 어떤가요? 글로벌 LNG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국내 수요도 그렇게 폭발적인가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실적 발표에서 나온 조지아주의 한 전력회사 사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떤 사례였죠? 이 회사가 2030년대 초까지 53기가와트의 새로운 전력 수요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대요. 53기가와트? 네. 만약 이 수요를 전부 천연가스로 충당한다면 하루에 약 100억 세제곱피트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 100억 세제곱피트요? 잠깐만요. 아까 2026년 미국 전체 LNG 수출 수요가 하루 198억이라고 했는데 네, 그랬죠. 거의 그 절반에 달하는 양이네요. 단지 한 개 주에 있는 한 개 전력회사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진도 강조하잖아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요. 와, 조지아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콜로라도, 네트워크가 깔린 거의 모든 곳에서 비슷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대요. 그렇군요.
특히 요즘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산업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실제로 킨더머건 전체 사업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거의 3분의 2에 달하더군요. 네. 미국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40%를 이 회사 파이프라인이 운송한다니 정말 시장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돼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규모, 이걸 업계에서는 백로그라고 부르는데 이게 100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100억 달러? 2025년에 이미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끝냈는데도 쌓여있는 일감이 더 늘어났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섀도우 백로그라는 개념이에요. 섀도우 백로그요. 네, 이건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잠재적 프로젝트 목록인데 이 규모만 또 1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확정된 일감이 100억 달러, 곧 확정될 가능성이 큰 일감이 또 100억 달러. 네, 그만큼 대기 중인 거죠. 아니,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면 재무 상태가 좀 불안해질 법도 한데요. 보통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빚을 많이 내서 하니까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어떤가요? 그게 바로 이 회사가 영리한 점입니다. 아,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순부채 대비 조정 EBITDA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네네. 이 비율이 3.8배로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오히려요. 네, 회사가 목표로 하는 건강한 범위 3.5배에서 4.5배 사이 아래쪽에 있죠. 비유를 해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집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시에 대출금까지 갚아나가고 있는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런 재무 건전성을 S&P나 피치 같은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인정한 거예요. 아, 외부에서도. 네,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로 올려줬거든요. 이건 외부 전문가들이 이 회사는 성장 투자와 재무 안정을 둘 다 잘 해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주주들한테 배당금도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9년 연속으로요. 알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이야기가 워낙 압도적이라 다른 사업들은 좀 가려지는 느낌인데요. 킨더머건이 천연가스에만 의존하는 소위 원툴 기업은 아니겠죠?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사업 부문들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아무리 성장 동력이 좋아도 큰 회사가 한 가지 사업에만 의존하면 위험하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사업들도 아주 튼튼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제유 파이프라인 사업에선 필립스 66이라는 대형 정유사랑 손잡고 웨스턴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에요. 터미널 사업 부문 실적도 인상 깊었어요. 액체 저장 탱크 임대율이 93%이고 특히 휴스턴이나 뉴저지 같은 핵심 지역에선 가용 탱크 사용률이 99%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빈방이 없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이걸 전체적인 전략하고 연결해서 봐야 해요. 천연가스가 화려한 주연배우라면 터미널이나 정제유 사업은 정말 탄탄한 조연배우들인 셈이죠. 아, 조연 배우. 이 조연들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회사는 주연인 천연가스 사업에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만실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총알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글호크라는 자산을 매각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원래 팔 계획이 없던 자산이었다면서요? 네, 여기서 이 회사의 자본 배분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철학이요? 이들은 어떤 자산에도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아요. 파트너사가 지분을 팔면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제안받으니까 바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아, 이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가격에 팔아서 그 돈으로 더 수익률 높은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 판단이 서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사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적화하는 아주 영리한 경영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오히려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애널리스트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던데요. 베이컨 분지에서 컨티넨털 리소스라는 주요 고객사가 시추를 중단하기로 한 점이 지적됐어요. 이건 꽤 큰 악재 아닌가요?
당연히 좋은 소식은 아니죠. 회사 측의 답변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관리 가능하다. 그 근거로 베이컨 분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킨더모건 전체 EBITDA의 약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깐만요. 3%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수십억 달러를 버는 회사에서 3%면 절대적인 금액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분석가들이 그 설명에 수긍하던가요? 너무 문제를 축소해서 말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그 부분을 파고 들었죠. 회사 측의 추가 설명은 이랬어요. 첫째, 콘티넨탈 외에도 다른 고객사들이 있다는 점. 둘째, 신규 시출을 중단하는 것이지 기존에 파놓은 유정에서 생산은 계속된다는 점. 아, 생산이 아예 멈추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수익이 갑자기 0이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리스크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였죠. 완벽한 해소는 아니지만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은 좋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시적인 리스크,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LNG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만약 너도 나도 LNG 수출 시설을 짓다가 수요가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럼 킨더보건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테이크어페이 계약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아, 또 나왔네요. 네, 킨더모건의 LNG 관련 계약은 대부분 20년에서 25년짜리 장기 계약이에요. 설령 LNG 시장에 공급 과잉이 와서 고객사가 가스를 실어 나르지 못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꼬박꼬박 파이프라인 사용료를 내야만 합니다. 아, 시장의 단기적인 출렁임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또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측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 성장 동력의 무게중심이 LNG 수출보다는 국내 발전 수요 쪽에 더 실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네, 아까 언급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잠재 프로젝트, 즉 섀도우 백로그 중에서 LNG 관련 비중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크를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분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킨더모건이라는 회사가 LNG 수출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으로 촉발된 국내 발전 수요 증가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은 이 회사가 단순히 시장 기회를 포착한 것을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넘어섰다. 네, 그 기회를 100억 달러가 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테이크오페이 같은 스마트한 계약으로 리스크는 최소화했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에게 환원하면서 다시 성장에 투자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자료들은 주로 천연가스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어질 이 경이로운 수요 증가를 과연 공급, 즉 생산이 차질 없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새로운 병목 현상과 인프라 투자 기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